지금 미국 학계와 군사 전략가들 사이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전직 이라크 전쟁 특파원 출신 마이클 브라운인데요. 주목을 받는 이유는 다름이 아닌 그가 쓴 책 한 편이 출간 직후 군사 전략 분야에서 화제가 되고 있거든요. 사실 이 책은 처음에 중국의 군사 전략을 조명하려 했던 프로젝트에서 시작됐는데 연구 과정에서 한국의 독특한 생존 전략을 발견하면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습니다. 대형 출판사들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학술 출판사를 통해 출간된 이 책이 이제는 미 육군사관학교 필독서로 선정되고 비즈니스 리더십 분야까지 영향력을 넓히고 있어요. 마이클 브라운은 어떻게 중국 중심의 연구에서 한국의 생존 전략으로 관심을 돌리게 되었을까요? 왜 강대국 사이에서 생존해온 작은 나라의 지혜가 현대 사회에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는지 그 여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브라운이라고 합니다. 이라크 전쟁의 포성이 멈춘 지 5년이 지났지만 제 머릿속에선 여전히 폭발음이 울려 퍼져요. 38살의 저널리스트였던 저는 한때 제 삶이 전장에서 진실을 찾는 일로 정의되었죠. 하지만 지금은 모스크 근처에서 터진 로켓 공격의 파편이 내 다리와 함께 내 커리어까지 산산조각 내버린 상태입니다. 에디터와의 화상통화 내내 나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며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보스턴의 가을 하늘이 흐리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병원과 재활센터를 오가며 보낸 시간들, 그 사이사이 악몽처럼 찾아오는 이라크의 기억들, 고요한 밤에도 귀에 들리는 총성, 절대 씻겨나가지 않는 피냄새. PTSD는 전장에서 가져온 보이지 않는 상처죠. 마이클, 이 다큐 기획안은 정말 훌륭해요. 하지만 에디터의 목소리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화상통화 너머로 그의 표정이 불편하게 일그러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당신의 현재 상태가 현장 취재를 감당할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통화가 끝난 후 분노와 좌절감이 내 속에서 폭발했어요. 벽을 향해 소리 지르고 싶었지만 대신 깊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한때 전쟁 특파원으로 이름을 날렸던 내가 이제는 편집장의 동정 어린 시선을 받는 처지가 되었죠. 내 인생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동안 나를 구한 것은 역설적으로 역사책이었습니다. 거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에서 내 시선은 중국 역사와 전쟁 전략에 관한 책들로 자연스럽게 향했어요. 예전에는 그저 배경 지식을 쌓기 위해 읽었던 책들이 이제는 내 존재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재활 과정에서 시작한 역사 공부는 내게 새로운 목적을 주었죠. 특히 중국의 전쟁 전략, 손자병법에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전쟁에서 이기는 최고의 방법은 싸우지 않는 것이다. 이 구절은 내가 목격한 현대전의 참혹함과 묘하게 공명했습니다. 손자의 지혜는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빛나고 있었어요. 서구의 클라우제비츠와 같은 전략가들이 적의 섬멸을 강조할 때 손자는 이미 전쟁 없는 승리라는 개념을 발전시켰다는 사실이 경이로웠습니다. 문득 책장 한쪽에 꽂힌 사진첩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안에는 젊고 패기 넘치던 시절의 내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전쟁터마다 내 표정은 조금씩 굳어져 갔어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내 모습이 있었죠. 사진을 찍은 동료 기자가 보내온 메시지가 함께 있었습니다. 살아있어서 다행이야. 침대에 앉아 노트북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새 다큐멘터리 기획안을 다듬었어요. 세계 전쟁사를 바꾼 중국의 지혜 마이너스 현장에 가지 않고도 만들 수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이는 동안 내 머릿속은 맑아졌어요. 이제 나는 전쟁을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었죠. 창문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내 방을 노란빛으로 물들였습니다. 벽시계는 자정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내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했어요. 마치 오랜 혼돈 끝에 찾아온 명료함과도 같았습니다. 내 다큐멘터리의 핵심 주제는 명확했어요. 전쟁을 다룬 많은 다큐멘터리가 서구의 시각에 치우쳐 있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군단, 나폴레옹의 전술, 세계대전의 독일군 전략. 하지만 동양, 특히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중국의 전략적 사고는 상대적으로 무시되어 왔죠. 이 불균형을 바로잡는 것이 내 새로운 사명이 되었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초의 군사 전략서인 손자병법을 탄생시킨 문명이었어요. 서구가 아직 철기 시대에 머물 때 중국은 이미 복잡한 관료제와 체계적인 군사 이론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화약, 나침반, 종이의 발명은 세계 군사사를 완전히 바꿔놓았죠. 유럽이 중세 암흑기에 빠져 있을 때 중국의 당나라는 문화와 과학의 황금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전략의 원천은 중국에 있다. 밤늦게까지 자료를 뒤적이며 내린 결론이었어요. 놀랍게도 많은 서구 군사 이론가들은 이 사실을 간과하거나 의도적으로 무시해왔습니다. 심지어 냉전 시기 미국의 전략가들도 마오쩌둥의 게릴라 전술에서 많은 영감을 얻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죠. 내 노트북 화면에는 중국의 역사적 전투들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적벽대전, 장평대전, 회화전투. 이런 전투들이 서구의 마라톤 전투나 워털루 전투만큼 세계사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중국의 전쟁사는 단순한 무력 충돌이 아닌 지략과 심리전,
지형의 활용, 그리고 기상 조건의 이용까지 포함하는 총체적 접근법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새벽 2시가 되어도 내 연구는 계속되었습니다. 중국 전쟁사의 풍부함에 완전히 매료된 나는 시간이 가는 줄도 몰랐죠. 송나라가 금나라와의 전쟁에서 사용한 화약 무기들, 명나라 시대 정화의 함대가 보여준 해군력, 청나라의 효율적인 군사 조직, 이 모든 것이 서구 중심적 역사관에서는 거의 조명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나 책상 위 램프 불빛 아래 중국 역사서를 페이지마다 꼼꼼히 살피던 중 의아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명나라 장군의 기록에서 작은 오랑캐 국가라 불리는 조선이 중국 군대를 물리쳤다는 내용이 눈에 띄었어요. 처음엔 과장된 기록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대, 다른 문헌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반복해서 등장했죠. 이상하군. 나는 중얼거리며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중국 역사의 위대함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또 다른 퍼즐 조각을 발견한 셈이었습니다. 이 작은 나라, 한국이 어떻게 중국과 같은 거대, 제국과의 관계에서 자신만의 전략적 지혜를 발휘했는지 궁금해졌죠. 어두운 방 안에서 모니터 빛만이 내 얼굴을 비추었어요. 커피 향이 공기 중에 맴돌았습니다. 사용한 커피 잔이 3개째 쌓이는 동안 중국 역사서 사이에서 우연히 발견한 임진왜란 관련 자료를 읽었죠. 명나라가 지원군으로 참전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 전쟁의 주체는 분명 조선이었습니다. 이제 내 호기심은 두 갈래로 나뉘었어요. 하나는 여전히 중국의 위대한 전략적 지혜에 대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 거대한 그림자 속에서 자신만의 생존 방식을 발전시킨 작은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했지만 내 연구열은 식을 줄 몰랐어요. 노트북 화면을 끄고 창가로 다가가 새벽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하늘이 서서히 푸른 빛으로 물들고 있었어요. 복잡한 생각들이 내 머릿속에서 맴돌았지만 한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전략적 지혜는 서구가 주도하는 세계 전쟁사 담론에서 마땅히 인정받아야 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한 한국의 이야기도 어쩌면 더 깊이 들여다볼 가치가 있어 보였습니다. 점점 더 강한 의문이 생겨났어요. 왜 이런 역사적 사실이 서구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걸까? 한 나라의 생존을 건 전쟁에서 그 작은 나라가 보여준 전략적 지혜가 세계사에서 지워진 이유는 무엇일까? 어쩌면 내 다큐멘터리는 단순히 중국의 전략적 지혜를 재조명하는 것을 넘어 동아시아 전체에 숨겨진 전쟁사를 발굴하는 여정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여정의 첫걸음으로 나는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기로 결심했어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시계는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밤새 중국 역사서를 뒤적이다 새벽녘에야 잠이 들었죠. 침대 옆 테이블에는 메모지가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중국 화약무기의 발전사 손자병법에 서구 전략에 미친 영향, 임진왜란과 명나라의 역할, 커피를 한 잔 내리며 어젯밤의 발견을 곱씹었어요. 중국의 전쟁 전략에 몰두하던 중 우연히 발견한 한국에 관한 기록들이 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역사의 주류 서술에서 한국은 항상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인 작은 나라로만 그려졌죠. 하지만 내가 발견한 문헌들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흥미롭군. 내 입에서 무심코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커피잔을 들고 책상으로 향했어요. 노트북을 열자 어제 작업하던 중국 중심의 다큐멘터리 기획안이 화면에 떠 있었죠. 여전히 중국의 전략적 사고가 메인 테마였지만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이 내 얼굴을 비추었어요. 달력을 보니 다음 주에 동아시아 전쟁사 심포지엄이 서울대학교에서 열린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원래는 중국 전쟁 전략에 관한 자료를 더 수집하기 위해 계획했던 여행이었죠. 하지만 이제 내 관심은 미묘하게 방향이 바뀌고 있었어요. 노트북 앞에 앉아 한국의 전쟁사에 관한 영문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정보가 매우 제한적이었어요. 주로 한국 전쟁에 관한 내용이거나 임진왜란도 일본과 중국의 관점에서 서술된 것들 뿐이었죠. 한국의 독자적인 군사 전략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역사적 기록의 이런 불균형은 저널리스트로서 내 호기심을 자극했어요. 과연 내 눈이 모니터에 고정되었습니다. 일본 군사 역사가의 논문 한 페이지가 화면에 띄워져 있었어요. 그 논문에서 저자는 메이지 시대 일본 장성들이 한국의 전술과 전략을 깊이 연구했다고 주장하고 있었죠. 놀랍게도 그들은 한국의 전략을 단순히 중국 전략의 아류가 아닌 독자적인 생존의 지혜로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다리의 통증이 다시 찾아왔어요. 진통제를 삼키며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가을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이라크에서의 경험은 나에게 전쟁의 잔혹함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런데 어떤 작은 나라가 수천 년 동안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남았다면 그들만의 독특한 전략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후 내내 나는 더 많은 자료를 찾아 헤맸어요. 중국 문헌에서 작은 오랑캐라 불리던 한국이 실제로는 놀라운 군사적 성과를 이룬 사례들을 하나둘 발견했습니다. 고려시대 몽골의 침략을 막아낸 방어 전략, 조선시대 왜구에 대항한 해안 방어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임진왜란 당시 보여준 유연한 전술적 대응, 이것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졌어요. 해가 저물기 시작할 때쯤 내 연구는 더 깊어졌습니다. 일본의 역사서에서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침략 실패 후
일본 군사 전략가들이 조선의 전투 방식을 체계적으로 연구했다는 기록이었죠. 그들은 조선의 유격전과 바다를 활용한 전술에 특히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건 정말 이상하군. 나는 중얼거렸어요. 왜 세계 전쟁사에서 이런 중요한 부분이 무시되었을까? 서구 중심의 역사관? 아니면 강대국들의 역사만 중요시하는 편향? 저널리스트로서 내 본능이 깨어났습니다. 여기에 묻혀있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나는 서울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일정을 늘려 2주일 동안 한국에 머물기로 했어요. 심포지엄에 참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역사적 장소들을 방문해볼 생각이었습니다. 내 다큐멘터리의 초점은 여전히 중국의 전략적 지혜였지만 이제 그 옆에 작지만 강렬한 빛을 발하는 한국이란 존재가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서울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나를 감싼 것은 낯선 공기와 소리였어요. 한국은 내 예상과 달랐습니다. 첨단 기술의 도시 속에 오래된 역사가 숨쉬고 있었죠. 호텔에 짐을 풀고 바로 서울대학교로 향했습니다. 동아시아 전쟁사 심포지엄이 열리는 곳이었어요. 강당은 이미 여러 나라에서 온 학자들로 북적였습니다. 중국, 일본, 유럽에서 온 군사 역사가들이 모여 있었죠. 내가 자리에 앉자마자 이탈리아 출신의 마르코 교수가 단상에 올랐어요. 그의 주제는 동아시아 전쟁 전략의 서구 군사학에 대한 영향이었습니다. 서구 군사 전략의 핵심은 항상 직접적인 승리에 있었습니다. 마르코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어요. 로마 시대부터 나폴레옹, 세계대전에 이르기까지 서구는 적을 완전히 굴복시키는 결정적 전투를 추구해왔죠. 그의 발표는 예상대로 중국의 손자병법과 서구 전략의 차이점을 다루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부분에서 그가 한 말에 나는 완전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나 진정한 전쟁의 본질은 유럽이 아닌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마르코가 말했어요. 수천 년 동안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은 이 작은 나라는 생존이 최고의 승리임을 보여주었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우연히 발견했던 그 실마리를 이 저명한 역사학자도 발견한 것이었어요. 발표가 끝나자마자 나는 마르코에게 다가갔습니다. 교수님, 마이클 브라운입니다. 미국에서 온 저널리스트예요. 내가 말했어요. 한국의 전쟁 전략에 대한 교수님의 견해가 정말 흥미롭습니다. 더 자세히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마르코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사실 당신의 이름을 알고 있어요. 이라크 전쟁 보도로 유명하죠. 커피 한 잔 어떨까요? 대학 카페에서 우리는 2시간 넘게 대화를 나눴어요. 마르코의 설명은 내 호기심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역사적으로 제국을 추구했지만 한국은 생존을 추구했죠. 그가 설명했어요. 그것이 한국의 전략을 독특하게 만듭니다. 그들의 모든 군사, 외교, 문화적 결정은 효율적인 생존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그저 약소국의 수동적인 태도 아닌가요? 내가 물었습니다. 마르코는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생존은 가장 적극적인 전략이죠. 한국은 단순히 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상황에 맞는 독특한 전쟁 방식을 설계했어요. 그들의 화포 기술, 거북선, 산악 전투 전술은 모두 자신들의 환경에 최적화된 것들이었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내 머릿속에서는 새로운 관점이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중국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보여준 독특한 생존 전략에 눈을 돌리게 된 것이죠. 심포지엄이 끝난 후 나는 서울의 거리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특이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러시아워 시간이었음에도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움직였고 아무도 서두르지 않았죠. 그런데도 모든 것이 놀랍도록 효율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문득 마르코의 말이 떠올랐어요. 한국인들의 집단 행동 방식은 그들의 역사적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제한된 자원과 위협 속에서 공동체로 살아남는 법을 배운 거죠. 다음 날 나는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고대 한국 무기와 갑옷이 전시된 곳에서 1시간 넘게 머물렀어요. 가볍고 기동성이 뛰어난 갑옷, 정교한 화포, 실용적인 검, 모든 것이 효율성을 위해 설계된 듯 했습니다. 저희 무기는 화려하지 않지만 실용적이죠.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돌아보니 큐레이터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이름표에는 박지수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마이클 브라운입니다. 한국의 전쟁 전략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준비 중이에요. 내가 말했죠. 박지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보통 외국인들은 중국이나 일본의 무기에만 관심을 보이는데 흥미롭네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오며 깨달았어요. 내 다큐멘터리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위대한 전략적 지혜를 조명하는 것에서 작지만 놀라운 생존의 역사를 가진 한국으로 초점이 옮겨가고 있었죠.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의 전환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이야기, 숨겨진 진실을 발견하는 저널리스트로서의 본능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나 박지수에게 연락했어요. 어제 그녀가 건넨 명함에는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답장이 왔죠. 박지수는 오늘 오후에 시간이 있다며 서울의 한 카페에서 만나자고 제안했어요. 한국 전쟁 전략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박물관 전시보다 직접 역사 현장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카페에서 만난 박지수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영어는 유창했고 학문적 열정이 느껴졌어요. 그게 좋겠네요. 어디를 추천하시겠어요? 내가 물었습니다. 내일 DMZ 투어는 어떨까요?
그 다음 날엔 남한산성을 방문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병자호란 당시 조선의 방어 전략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장소죠. 박지수의 제안에 나는 기꺼이 동의했어요. 다음 며칠간 박지수와 함께한 여행은 내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DMZ에서 바라본 분단된 국경, 남한산성의 견고한 석벽, 해군사관학교에 보존된 거북선 모형, 모든 것이 생존을 위한 전략적 사고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놀라운 건 이 모든 방어 시스템이 실제로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남한산성 정상에서 박지수가 말했습니다. 물론 패배한 적도 있지만 한국이 5천년 역사 동안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사실 자체가 전략적 승리라고 볼 수 있어요. 마치 전쟁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해온 것 같군요. 내가 말했어요. 박지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확히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 그저 전쟁의 희생자였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적극적인 생존 전략가였죠. 저녁에는 전통 한식당에서 식사를 했어요. 음식이 테이블에 가득 차려지는 것을 보며 놀랐습니다. 작은 반찬 그릇들이 메인 요리를 둘러싸고 있었죠. 이것도 일종의 전략이에요. 박지수가 설명했습니다.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한의 맛과 영양을 끌어내는 방식이죠. 발효식품들은 보존 기간을 늘리고 다양한 반찬은 영양 균형을 맞춰요. 식사 후 박지수는 나에게 스웨덴 역사학자를 소개해 주었어요. 그는 서울대학교에서 연구 중이었고 북유럽과 한국의 전쟁 전략을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서구의 전쟁과는 기본적으로 정복과 확장에 기반합니다. 스웨덴 학자가 설명했어요. 하지만 한국의 전쟁과는 생존과 지속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이런 관점의 차이가 전쟁사 연구에서 종종 간과됩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박지수가 흥미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한글에 대해 아시나요?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전략적 도구였다는 걸요. 한글이 전략적 도구였다고요? 내 질문에 박지수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녀의 설명은 내 다큐멘터리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국립한글박물관으로 향했어요. 맑은 가을 하늘 아래 현대적인 건물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박물관 내부로 들어서자 한글의 창제 과정을 보여주는 전시물들이 눈에 들어왔죠. 박지수의 설명을 들으며 나는 점점 더 깊은 생각에 빠져들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 체계가 아니었어요. 15세기 세종대왕이 만든 이 문자는 중국의 한자에 의존하던 당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한자는 엘리트만 배울 수 있었고 그것은 지식과 권력의 독점을 의미했죠. 하지만 한글은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과학적으로 설계되었어요. 문자가 어떻게 전략적 도구가 될 수 있는지 생각해보세요. 박지수가 말했습니다. 문자는 정보와 지식의 전달 수단이고 그것을 통제하는 자가 권력을 갖게 됩니다. 한글의 창제는 지식 민주화의 혁명이었어요. 전시실을 천천히 걸으며 나는 한글이 어떻게 외부 위협에 대항한 문화적 방어막 역할을 했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문화적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정체성을 구축하는 도구였던 거죠. 더 놀라운 것은 일제강점기 때 한글이 어떻게 민족 정체성을 지키는 수단이 되었는지에 관한 전시였어요. 박물관을 나오며 내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군사적 전략만이 아니라 문화적 생존 전략까지 한국의 역사는 총체적인 생존의 지혜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연구해온 서구나 중국의 전략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법이었습니다. 오후에는 DMZ 근처의 전쟁 기념관을 방문했어요. 넓은 전시장에는 한국이 겪은 수많은 전쟁의 기록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삼국시대부터 현대까지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과 그에 맞선 방어 전략의 역사였죠. 기념관의 한 구석에서는 스웨덴 역사학자와 약속된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구의 제국주의적 전쟁관과 한국의 생존주의적 전쟁관의 차이점에 대해 더 자세히 들려주시겠어요? 내가 물었어요. 서구의 전쟁은 기본적으로 확장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설명했어요. 로마 제국, 알렉산더, 나폴레옹 모두 영토와 자원을 획득하기 위해 싸웠죠. 하지만 한국의 전쟁은 거의 항상 방어적이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전술적 차이가 아니라 전쟁을 바라보는 철학적 관점의 차이입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내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중국 중심의 다큐멘터리를 기획했던 초기 생각이 얼마나 협소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세계 전쟁사는 단순히 정복자들의 역사가 아니라 생존자들의 역사도 포함해야 했어요. 저녁이 되자 우리는 서울 시내의 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창밖으로는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 사이로 고궁의 지붕이 보였어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도시의 모습이 내 눈에는 마치 한국의 역사를 상징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이클, 이제 당신의 다큐멘터리 방향이 좀 바뀌었나요? 박지수가 물었어요. 깊은 숨을 들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중국의 전략적 지혜를 다루려고 했지만 지금은 생존의 코드라는 새로운 주제가 떠올랐어요. 강대국 사이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남은 작은 나라의 지혜에 관한 이야기죠.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 가득 세계 전쟁사를 바꾼 중국의 지혜라는 원래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잠시 고민하다가 그것을 지우고 새로운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더 서바이벌 코드, 한국의 생존 전략이 세계에 가르쳐주는 교훈.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이 새로운 여정이 나를 어디로 이끌지 생각했어요.
강대국들의 그림자 속에서 자신만의 빛을 발하며 살아남은 한 나라의 이야기. 그것은 단순한 역사적 호기심을 넘어 현대 세계에도 깊은 의미를 가진 지혜처럼 느껴졌습니다. 다리의 통증이 다시 찾아왔지만 이번에는 그것조차 다르게 느껴졌어요. 전쟁의 상처가 아닌 새로운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처럼 말이죠. 진통제를 삼키며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은 박지수와 함께 더 많은 역사적 장소들을 방문할 예정이었어요. 그리고 그 여정이 기대되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나는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 바다를 바라보며 지난 2주일간의 한국 여행을 되새겼어요. 마치 두 개의 다른 세계를 오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발견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 이상의 무언가였죠. 그것은 세계를 바라보는 나의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인천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13시간의 비행 동안 나는 노트북에 더 서바이벌 코드의 개요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이는 동안 내 마음은 선명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책이 될 것이었죠. 한국의 생존 전략에 관한, 그리고 그것이 현대 세계에 주는 의미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보스턴 아파트에 도착한 나는 짐을 풀기도 전에 책상으로 향했어요. 벽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지도와 사진들을 붙였습니다. 여기서부터 새로운 여정이 시작될 것이었죠. 다시 찾아온 다리 통증은 무시한 채 나는 작업에 몰두했어요. 한국에서 수집한 자료들, 인터뷰 녹음, 박지수와 나눈 이메일들, 모든 것이 새로운 이야기의 조각들이었습니다. 첫 주가 지나고 책의 초고가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더 서바이벌 코드 스몰 네이션 스트래터지즈 인 어 월드 오브 자이언츠로 정했습니다. 글을 쓰는 동안 나는 종종 서울의 거리, 남한산성의 석벽, 박물관의 유물들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박지수의 열정적인 설명이 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한 달 뒤 초고를 들고 내 에이전트를 만났어요. 그녀의 표정에서 이미 반응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흥미롭지만 출판하기 어려운 주제였죠. 마이클, 솔직히 말해서 그녀가 망설이며 말했어요. 이건 마이너한 역사예요. 출판사들은 중국이나 일본에 관한 책은 관심을 보이겠지만 한국, 그게 누구에게 중요할까요? 그녀의 말은 예상했던 것이었지만 여전히 가슴을 찔렀습니다. 대형 출판사 5곳에 원고를 보냈지만 모두 거절당했어요. 반응은 비슷했습니다. 흥미롭지만 시장성이 없다. 한국은 마이너한 역사일 뿐.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영향력 없는 주제. 좌절감이 밀려왔어요. 아파트 안을 서성이며 내가 발견한 것의 가치에 대해 자문했습니다. 어쩌면 내가 지나치게 열정적이었던 걸까? 한국의 생존 전략이 정말 세계의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을까? 자기 의심의 순간들이 찾아왔죠. 그런 날들 속에서 나를 지탱해준 것은 박지수와의 이메일이었어요. 그녀는 여전히 새로운 자료들을 보내주었고 내 질문에 상세히 답해주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문화적 생존 전략에 관한 그녀의 통찰은 내게 계속해서 영감을 주었죠. 마이클, 역사는 항상 승자의 관점에서 쓰여왔어요. 하지만 진정한 역사는 생존자의 이야기에도 있습니다. 당신의 책이 그 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녀의 메일을 읽으며 나는 다시 한번 원래의 목적을 상기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숨겨진 역사를 드러내는 여정이었어요. 큰 출판사들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해서 원고를 다듬었습니다. 어느 저녁 다시 한번 책의 서문을 읽어보았어요. 강대국들의 그림자 속에서 작은 나라들은 독특한 생존 방식을 발전시켜왔다. 그들의 지혜는 오늘날 복잡한 세계 질서 속에서 중요한 교훈을 준다. 이 말이 담고 있는 진실에 다시 한번 확신이 들었습니다. 결국 소규모 학술 출판사를 통해 책을 출간하기로 결정했어요. 화려한 마케팅이나 큰 선인세는 없었지만 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출간 과정에서 나는 박지수에게 한국에서의 배포 가능성을 문의했어요. 그녀의 도움으로 한국의 출판사와도 계약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책이 출간된 첫 주 반응은 미미했어요. 몇몇 학술지에서 짧은 리뷰가 나왔을 뿐이었죠.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 육군대학의 전략연구소에서 내 책에 관심을 보인 것이었어요. 한 교수가 내게 연락해와 강연을 요청했습니다. 브라운 씨, 당신의 책은 우리가 아시아 전략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통찰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비대칭 전략에 관한 부분은 현대 군사교육에 큰 시사점이 있어요. 그 초청을 시작으로 책에 대한 관심이 서서히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군사 전략가들, 동아시아 연구자들, 그리고 놀랍게도 기업 리더십 전문가들까지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더 서바이벌 코드에 관심을 보였어요. 밤늦게 창밖을 바라보며 나는 이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출판계의 거부와 좌절에도 불구하고 내가 발견한 한국의 생존 지혜는 조금씩 세상에 알려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 자신도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미 육군사관학교에서의 강연은 예상보다 훨씬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강당을 가득 채운 장교들과 교수진 앞에서 나는 한국의 생존 전략이 현대 군사교리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쏟아진 질문들은 이 주제가 단순한 역사적 호기심을 넘어선다는 증거였죠. 미스터 브라운, 당신의 책이 웨스트포인트 전략과정 필독서 목록에 추가될 예정입니다. 군사학 교수의 말에 나는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 달 뒤 NPR의 인터뷰 요청이 왔고
이어서 CNN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학술서적으로 시작한 더 서바이벌 코드가 점차 주류 담론으로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비즈니스 분야에서 관심이 높았어요. 강대국들 사이에서 중소기업들이 어떻게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메타포로 내 책이 활용되기 시작했죠. 박지수와는 계속해서 이메일을 주고받았습니다. 한국에서도 내 책이 번역되어 출간되었고 소규모 학술서적으로는 이례적인 성공을 거두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녀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을 여정이었습니다. 마이클, 한국 정부에서 당신을 공식 초청하고 싶어 해요. 한국전략 포럼의 기조연설자로요. 이 메일을 받았을 때 내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서울로 다시 돌아온 날 공항에는 박지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1년 전 처음 만났을 때와 달리 이제 우리는 단순한 인터뷰 대상과 연구자를 넘어선 깊은 유대감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포럼 당일 나는 서울 컨벤션 센터의 넓은 강당 무대에 섰어요. 객석에는 정부 관계자, 학자, 군 장성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까지 다양한 청중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지난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이라크에서의 부상, 좌절의 시간들, 우연한 발견, 출판사들의 거부,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인정. 강대국들의 세계에서 우리는 종종 크기와 힘만을 중요시합니다. 내가 말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진정한 강함은 크기가 아니라 생존의 지혜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이 작은 나라가 세계에 가르쳐준 가장 위대한 교훈입니다. 연설이 끝나고 박수 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질 때 나는 박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자부심과 감사의 감정이 느껴졌어요. 한때 실패한 저널리스트였던 내가 이제는 세계적인 전략 사상가로 인정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울타워에서 바라본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이 모든 여정은 우연한 발견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내 인생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작은 나라의 생존 지혜가 세계에 가르쳐줄 것이 많다는 사실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하고 싶었습니다.